아리아리 스리스리 아라리요 아리아리 고개로 넘어간다. 아리랑 부동산의 김윤관입니다. 종전 경매 사건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고 있을 때와 없을 때, 그리고 후행 경매 사건에서 그 임차인이 대항력이 있는지 없는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종전 경매 사건에서 임차인이 대항력이 있다면 배당을 다 못 받았다. 그러면 후행 경매 사건에서도 당연히 대항력이 있겠죠. 그러나 종전 경매 사건에서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이 후행 경매 사건에서도 대항력이 있을 수가 있는 예가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경매 사건은 선행 경매 사건이에요. 대전 서구 복소동의 초록마을 1단지 물건입니다. 그 당시 3억 700이었어요. 한번 유찰됐는데 3억 950에 누군가가 낙찰을 받았는데 이분은 이 당시 여기에 채권자였어요.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낙찰을 받았습니다. 이 당시에 임차인을 봤더니 김 누구와 임 누구로 되어 있는데 김 씨가 임차인이었고 임 씨는 그분의 배우자였어요. 자, 전입은 2011년 8월 29일 주의해서 보세요. 확정일자는 2012년 5월 25일입니다. 근데 이 확정일자가 여기 보면 2012년 3월 23일 요 뒤죠. 경매 사건 바로 전에 확정일자를 받았어요. 1억 2천에 관한 거는 진정한 임대차로 보여집니다. 근저당권자 이분이 2억 5천 정도를 배당을 받아가고요. 그 다음에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배당을 받아간다면 이분은 한 푼도 받아갈 수가 없어요. 만약에 보증기금에서 이분에 대해서 가처분을 했거든요. 사회행위 말소 가처분을 했습니다. 그럼 이게 말소가 된다면 이분과 이분이 안분 배당을 받아가요. 그래서 만약에 3천을 받아가면 이분이 2천을 받아간다든지 이렇게 받아갈 겁니다. 자, 그럼 이거 말소되고 이분이 조금 배당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보증기금하고 같이 나눠서 안분 배당 받는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 이분은 여기에서는 대항력이 없어요. 대항력이 없습니다. 자, 대항력 없는 임차인이에요. 대항력이 있다면 후행 경매 사건에서도 만약에 이분이 계속적으로 임대차를 가졌다면 후행 경매 사건에서도 대항력을 갖는 거고요. 여기서 대항력이 없었으면 이분이 어쩔 때는 대항력을 갖고 어쩔 때는 대항력을 못 가져요. 그거에 대해서 보도록 할 겁니다. 이 아파트는 11개 동으로 463세대고요. 주차대수는 1.52대 1 정도가 됩니다. 평면도예요. 자, 후행 경매 사건입니다. 후행 경매 사건은요. 감정 가격이 4억 4,500만 원이에요. 두 번 유찰돼가지고 3회차 때 변경이 됐어요. 자, 이 변경된 이유가 있어요. 4월 4일이에요. 2024년 4월 4일. 그리고 나서 5월 9일 날 4억 4,500만 원으로 다시 시작을 합니다. 한번 유찰됐고요. 6월 13일. 현재 촬영은 6월 13일 이후에요. 이거 낙찰이 됐거든요. 낙찰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고 현재 임차인이 대항력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궁금한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100일 타입이었습니다. 자, 임차인을 봤더니 김 누구라고 되어 있고요. 종전 사건 임차인이 돼요. 전입은 2011년 8월 29일 종전 임차인이 전입한 날짜입니다. 똑같아요. 확정일자가 21년 6월 15일 또 계약을 했어요. 근데 금액을 봐요. 3억 2천에 했대요. 이거 말도 안 됩니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이유를 제가 좀 이따 이야기 드릴게요. 자, 배당 요구도 했습니다. 그리고 현 소유자는 정경매 절차에서 매각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래요. 그리고 임차인은 최선순위 근저당권자에 대한 대항력은 소멸됐다. 그러니까 대항력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는 대항력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대항력이 없다고 법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등기부를 보면 이해가 갈 겁니다. 등기부를 보니까 2013년 4월 29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저당. 이분이 선행 경매 사건에서 4월 26일까지 잔금 납부를 했어야 되는데 기한 후 납부를 했어요. 3일 늦게 했죠. 4월 29일 날 납부를 하면서 대출을 받았습니다. 이때 한 2억 2천 정도 받은 것 같아요. 보니까 2억 1,800, 2억 1천 정도 받은 것 같네요. 2억 1,800 정도가 지금 청구 금액이에요. 그럼 2억 2천 잡고, 자, 이분이 지금 3억 얼마가 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3억 얼마가 있고 또 압류도 있고 또 가압류도 있고 그래요. 지금 자, 여기서 보면 여기에 아실에서 제공되는 임대차 거래 내역이에요. 거래 내역을 봤더니 전세로 2013년 5월 요 시기에 전세로 계약된 게 없어요. 요 5월 똑같은 동 똑같은 층으로 5천에 110 거래된 내역이 있습니다. 자, 이거를 먼저 보는 이유가 뭐냐면 현재 이분이 3억 2천에 대한 전세 계약서 권리 신고를 했어요. 혹시라도 만약에 이분이 잔금 납부하기 전에 3억 2천에 계약을 했다면 선행사건에서 대항력 없는 임차인이 매수인과 잔금 납부하기 전에 계약을 했다면 대항력을 발생합니다. 그럼 3억 2천에 대해서 온전히 물어줘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거거든요. 여기서 이 임차인이 그걸 노린 것 같아요. 임대인하고 짜고 친 것 같아요. 이게 문제가 됩니다. 지금. 근데 5천에 110 거래된 것밖에 없어요. 3억 2천에 거래된 건 없습니다. 여기서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자, 그러면 이 이후에 거래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제가 볼 때는 5천에 110에 거래한 것 같아요. 그리고 현재
시세를 봤더니 4억 5천, 4억 3천 그래요. 한 4억 정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4억 5천, 4억 뭐 이렇게 돼 있고 2020년도 요때는 한 3억 5천, 3억 9천, 3억 2천, 뭐 3억 4천 이렇게 됐어요. 근데 이분이 확정일자 받은 날짜가 있어요. 여기 21년 6월 15일이죠. 21년 6월 15일 날 혹시라도 계약을 했다면 여기죠. 여기 21년 6월 10일 그럼 4억 4천. 근데 3억 채권액이 있어요. 3억 1천 정도 채권액이 있는데 3억 2천의 계약서를 썼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래서 이건 가짜 계약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13년 이때 당시에 매매 계약을 봤더니 2억대 3억이 안 넘어요. 그런데 3억 채권이 있는데 이때 3억 2천이라는 전세 계약을 했다? 말도 안 되겠죠. 당연히 안 됩니다. 이게 가짜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제가 아실에서 제공되는 게 있어요. 요 2013년 5월 요때 20일 날 거래된 5천에 110을 제가 클릭을 해봤더니 요렇게 2010년 9월 13일 날 요렇게 3억 2천이 거래된 내역이 나와요. 그러면 여기서 보면 이분들이 선행경매에서 얼마를 거래했죠? 거래 3억 2천. 예, 이 물건이잖아요 지금. 그리고 전세 1억 2천. 그때 당시 선행경매사건에서 전세가 얼마였죠? 1억 2천. 2013년 5월 20일 월세 5천에 110 이렇게 거래했다는 거예요. 5월 20일 날 거래했네요. 5월 20일 날 계약서 썼네요. 그러면 후행경매 사건에서도 어떻게 돼요? 이분은 5월 20일 뒤로 밀리잖아요. 대항력이 없는 거예요. 5천에 110에 있는데 계약서를 3억 2천짜리를 제출한 거예요. 이거 사무소 위조입니다. 임차인하고 임대인하고 둘이 짜고서 그렇게 계약서를 제출한 것 같아요. 사무소 위조죄 굉장히 큽니다. 아파트가 이렇게 두 개의 호실이 있는데 한 개 호실은 이렇게 2009년 5월 22일 날 2억 5천 5백 거래되고 계속적으로 있는 거예요. 다른 호실이 없단 말이죠. 이렇게 두 개 호실밖에. 요것이 맞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거를 보는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3억 2천에 권리 신고를 했다니까요. 이분들이. 이거 사문서 위조고요. 형사고소 대상입니다. 자, 현 소유자는 매각으로 소유권을 취득했고 임차인은 최소한이 근저당 건에 대한 대항력은 소멸됐다. 이렇게 소멸됐다라는 걸 이제 법원에서 다시 새롭게 작성해가지고 매각 물건 문서를 작성했다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새롭게 다시 감정가격에서 시작을 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4월 9일이잖아요. 그러면 여기 보면은 이렇게 5월 9일 날 다시 했잖아요. 4월 4일 날 변경된 걸 4월 9일 날 다시 매각물건 작성해서 5월 9일 날 다시 진행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현황조사서 보면 현황조사에서는 그냥 임차인 세대가 있다라고만 나와요. 신고도 안 했어요. 이분들이 그때 당시에는 가만히 있었다니까요. 그래놓고 나중에 이렇게 권리 신고를 했어요. 23년 10월 17일 날 이렇게 권리 신고를 했는데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한 거예요. 사문서 위조입니다. 이거. 그래놓고 채권자가 임차인 배제 및 매각기일 재진행 요청을 제출했어요. 그래서 임차인이 다시 보증서를 제출했대요. 이거 만약에 보증서에도 그대로 3억 2천을 제출했다면 이분들은 형사고소입니다. 자, 대항력 요거에 대해서 이제 조금 세밀하게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대항력은요 소유권이 변동되더라도 존속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고 보증금도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대항력입니다. 대항력 요건은요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면 다음날 0시에 대항력이 발생하는 것을 대항력 요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 임대차에서는요 대항력 요건과 대항력은 같다라고 볼 수 있고요. 경매나 공매에서는요 대항력 요건과 대항력은 다릅니다. 매수인에게 대항력을 행사하려면 대항력 기산일이 말소기준 등기보다 빨라야 되는 거예요. 경매에서는요 말소기준 등기보다 늦은 사람은 대항 요건이 늦은 사람은 대항력이 없다라고 하는 거고요. 만약에 말소기준보다 빠르다 전입이 빠르다라고 하면 대항력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항력은요 매각대금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가 아니에요. 매각대금에서 배당을 받으려면 확정일자 우선변제권이 있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우선변제권은요 임차 보증금을 후순위 권리자나 기타 채권자보다 먼저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존속기간의 이익을 포기하는 대신에 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권리가 바로 우선변제권이에요. 자, 우선변제권은요 요건이 있는데 이 세 개를 다 만족하셔야 합니다. 대항 요건을 갖춰야 되고요. 확정일자를 꼭 받으셔야 되고 배당 요구 종기까지 배당 요구를 해야 하고 대항력을 유지하고 있어야만이 우선변제권의 요건을 갖췄다라고 할 수 있어요. 다른 기타 채권자,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자, 우선변제권 발생 시점은요 대항 요건과 확정일자 중에 늦은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확정일자가 경매에서 부여되는 의미가 뭐냐면 임차권의 물권화를 만들어주는 거랑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후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 물권화를 만들어줬다라는 거고 임차 보증금을 사후 변경하는 것을 방지하는 거예요. 변경 금지하는 거에 의미도 있습니다.
그리고 공시 기능도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대항력 없는 임차인은요, 반드시 배당 요구를 해야만 배당에 참여할 수 있고요.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은 배당 요구를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에 하면 배당에 참여할 수 있는 거고요.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았다면 낙찰자, 매수인이 인수를 하게 됩니다. 배당 요구라는 거는 임대차 해지의 의사 표시로 보면 됩니다. 자, 이제 판례를 볼 건데요. 대항력 없는 종전 임차인과 낙찰자가 잔금 납부 전에 임대차 계약을 한 경우의 대항력,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 사건에서도요, 대항력 없는 종전 임차인, 그러니까 선행 경매 사건의 종전 임차인이 후행 경매 사건에서도 계속적으로 지금 점유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만약에 이 후행 경매 사건의 매수인, 소유자죠. 소유자가 잔금 납부하기 전에 선행 경매 사건의 종전 임차인, 대항력 없는 임차인과 계약서를 작성을 했다면 후행 경매 사건에서 이 임차인이 대항력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 소유권을 취득하는 즉시 대항력을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소유자가 선행 경매 사건이 있고 후행 경매 사건이 있다면 임차인이 만약에 갔다. 그렇다면 주의하셔야 합니다. 자, 이거랑 약간 다른 건데요. 경매 절차에서 낙찰자가 잔금 납부하기 전에 임대차 계약을 작성했다면 대항력은 어찌 되는가라는 건데, 여기에서 다른 점이 뭐냐면 여기는 임차인이 계속적으로 점유를 하고 있는 거고요. 여기서는요, 낙찰 받으신 분이 여기에 살지 않았던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서를 그 전에 작성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임차인은요, 이분이 잔금 납부하는 다음날 0시부터 대항력이 발생하시는 거예요. 약간 다르죠? 이거는 즉시 발생인데 이거는 다음날 0시에 발생한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판례니까 보시기 바라고요. 자, 여기서 또 중요한 게 하나 있네요. 선행 경매 사건에서 배당 요구를 했다면 후행 경매에서 대항력만 주장할 수 있다. 이거는 뭐냐면 선행 경매 사건에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배당 요구를 했어요. 그렇다면 우선 변제권을 행사한 거거든요. 자, 우선 변제권을 행사를 하면 후행 경매 사건에서는 다시는 우선 변제권을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대항력만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배당을 다 못 받았다면 그분은 대항력만 주장할 수 있는 거지 우선 변제를 다시 받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세히 읽어보면 선순위 임차인이 선행 경매 절차에서 우선 변제권을 선택해서 배당 요구를 했대요.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을 수 없었던 때는 경매인에 대해서 이를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 관계의 존속을 주장할 수 있을 뿐이고 후행 경매 절차에서 우선 변제권으로 배당받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항력은 영속적인 권리를 가지고요, 우선 변제권은 소멸적인 권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요 판례 3개 중요하니까 요 경매 사건과 잘 보면서 맞춰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선행 경매 사건에 대항력 없는 임차인이 만약에 매수인과 잔금 납부하기 전에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그분은 대항력이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